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일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요 관련돼서 이제 좀 보면 392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공산군의 항전과 국공 대립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장정 이후에 군사력과 경제력이 위축된 공산당은 일본과 전면 전쟁을 벌여지자 정치적을 발휘해 군사, 경제 측면에서 낙후성을 극복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공산당은 국민당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뭐 속전속결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구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지구전은 모택동이든 장개석이든 했던 전투자. 근데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격전이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그 장개석은 전면이죠. 정규전은 이제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공산당은 치고 빠지는 시구에서 유격전을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아, 그 중일전쟁 당시에 이제 그런 그 통치구역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동계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 통치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윤왕구예요. 윤왕구. 자, 윤왕구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일본군 점령 지역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강남이나 강북 지역의 대도시들, 그러니까 일석권 도시들 있죠. 뭐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남경, 그렇게 있고 이들 대도시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요충지, 요길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과 선의 지배 형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해방구야. 해방구는 이제 뭐냐면 공산당 지배구역이죠. 공산당. 예. 그 공산당 지배구역인데 이 중일전쟁 전에 소비에트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 소비에트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그러니까 국민당이 빠져나간 지역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윤왕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처럼 정과 선의 지배됐잖아요. 이 정과 선을 메꾸는 그 면지역, 주로 이제 중소도시나 이런 농촌 지역을 장악해 들어가요. 그래서 중일전쟁 당시에 가정에서 이 당시 그 해방구 지역이 확대돼 나왔고 이런 것들이 국민당을 자극시켜서 결국에 국민당과 그런 공산당의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중일전쟁 와중에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남사변처럼 그 공산당과 국민당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빈번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당의 지배 지역이죠. 대우방 지역이라고 이제 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이제 주로 그 사천 지역 있죠. 예, 사천이나 이런 그 후방 지역, 양쯔강 상류 지역에 이제 해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공산당은 유격전과 함께 후방구 지역을 이제, 해방구 지역을 이제 늘려놨다. 그래서 일본군 중리 후방에 있는 일본군의 이제 모든 그 미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중소도시나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을 장악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산군은 유격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일본군의 점령지 후방에 들어가 범구, 곧 항일 근거지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자, 항일전의 초기에는 일본군이 국민정부군과의 전면 전쟁에서 우선은 여겨서 주요 도시를 함락시키냐 보급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 틈을 타서 유격전을 벌이고 그 근거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즉, 일본군의 침공으로 국민정부군의 퇴각 후에 무정부 상태에 빠진 총락에 들어가 구국의 기치를 내세운 공산당이 민심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일본이나 이제 국민당이나 되게 이제 그 대도시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 선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걸 이제 일본을 장악하니까 공산당이 그 외의 지역들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산당군은 크게 팔려군하고 신사군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팔려군은 하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근거리 삼았고 새롭게 조직한 신사군인데 이 신사군에 대해서 그 밑에 있어요. 자, 신사군은 그 당시 대장정 이전에 그 당시 하중이나 뭐 강남 지역에 있었던 그 공산당 세력도 있었어요. 그들을 조직해가지고 만든 게 신사군이야.
그래가지고 중일전쟁 이후에 신사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자, 그때 이제 이 신사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자강 중화족에서 항일전에 수행하기 위해서 1937년 10월 대장전 때 강남에 남아있던 유격 부대를 개편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군대도 정식 명칭은 국민혁명군 신편 제4군이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2차 국공합작 이후에 국민혁명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국민정부에 들어가면서 신사군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장에는 엽전이라든지 부국장에는 항영이 임명되었다. 일본군과 국민정부군의 압박을 받은 어려운 환경 중에 학대해 나가 1940년 말에는 10만 명까지 늘었다. 1941년 1월 한남사변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새로운 군장 진위 시야에 최근에 항일 근거지로 늘려갔고 내전기에는 하동야장군, 제3야장군을 개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남사변은 이제 어떤 그 배경이 나냐면 그 당시 공산당이 중일전쟁 때 세력을 확대해 나가니까 이런 것들 국민당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지각 유역 강남 지역에서 그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충돌한 사건이야. 그때 신사군이 이제 국민당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큰 타격을 입었던 사건이 한남사변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관련된 사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한남사변 이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남사변 일어나고 나서 공산당에서 제2차 국공업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하면서 논란이 있었어. 당장 이제 국민당과 손절하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 지도부는 너무 이제 가격하게 나갈 필요 없고 일단은 우리가 국민당과 제2차 국공업적하고 지금 하는 게 대회도 맞고 우리 실리 챙기는데 좋겠다. 그래서 일단 꾹꾹 참았던 그 사건이 한남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국민당의 이제 그 군사위원회에서 신사군 해산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신사군 해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전면 거부하고 재건 명령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율래가 이제 그 당시 국민당의 통제도 보도 통제에 맞서갖고 신화일보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글 썼던 그 내용의 유명한 시인데 비꼬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직접 얘기했다가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주울레 같은 사람은 중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경과 예난에 서로 국민당, 공산당 연락 그 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중경의 사무장 정도 이제 맡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갖고 한때는 제2차 국공업자의 파탄에 어떤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일단은 공산당이 참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2차 국공업자기 형식만 남았지 좀 유명무실화 됐죠. 이미 이제 한번 이제 뒤통수 때렸잖아요. 받았으니까 이제 공산당은 국민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죠. 자, 그렇지만 일단은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었나? 네. 자, 1938년 8월 8.59는 전쟁 전에 3만 명부터 15만 6천 명 성장했고 신사군도 1만 명에서 2만 5천 명 늘어났다. 자, 국민정부군과 일본군의 전선이 확대되고 전쟁의 크기가 넓어져서 일본의 지배력이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공산국의 이런 발전초는 1940년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일본군이 점령한 곳은 정각, 선지역이고 남부지, 면지역을 점령했다. 왜 군이 아무리 강해도 병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각지에 자기가 이제 점령한 그 지역을 곳곳에 다 점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중요 요충지만 점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원이 전쟁 초에 이제 4만 명에서 80만 명 늘었고 군대에서 4만 5천 명에서 50만 명 늘었으며 공산당의 지배하에 인구, 그러니까 해방구죠. 해방구가 1억이 되었다. 국민정부군의 패배가 공산당 지배지역을 확대시켰던 셈이다. 자, 이렇게 지배지역이 일어난 것은 공산당이 항일전 도중 활동의 역점을 근거지를 그 항일전 도중 활동의 역점을 근거지 확대 강화로 잡는데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항일전 와중에서도 자기 세력을 확대시키는데 상당히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공산당 근거지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은 공산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어 근거지 속탄 장지에 들어가서 포위망을 강화했다. 자, 이걸 이제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작전의 상강장 그 작전이라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때 이제 이에 대해서 팔려군과 신사군이 1940년 8월부터 민중을 동원해서 대규모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백단대전이죠. 백단대전은 좀 이름 정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백단대전은 100개의 여단. 음,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단 밑에 여단이 있거든요. 그 여단을 100개 동원해가지고 했던 전투다. 그러니까 여단 규모가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되니까 100개면 거의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동원해가지고 하북 지역의 주요 철도 및 철도 내 기습 공격, 일본 경비대 습격 이런 것들이 일본의 큰 피해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은 주요 대도시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철도와 도로망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연결 지점이. 예.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공산군의 희생이 컸다. 그래서 일본의 백단대전을 계기해서 북부 중국의 공산군 근거지인 소탕 작전을 강화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그 공산당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근데 백단대전 이후부터는 얘네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세력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됐고 그때 펼쳤던 작전이 상강 작전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격 부대와 근거지 사람을 모두 죽이고 물자를 빼앗고 실력을 불태우는 모두 죽이고 불태우고 뺏는 상강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그 당시 이제 팔로군이나 조선우영군 이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는데 조선군이 그 당시 반소탕전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의 소탕전 상강작전을 바탕으로 소탕전에 대항해서 반소탕전을 펼쳤다. 요거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예,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 이 상강작전은 이때 처음 나왔던 건 아니에요. 요 만주국 있을 때 그다음에 만주국 안에서 동북 그 소비에트 연방 동북 소비에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항일 공산군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유격전을 이제 항일 공산당 유격전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왔던 게 상강작전이야. 예. 만주국에서 한번 했던 거를 여기에서 또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지휘사 게릴라들 소탕할 때도 요 작전을 좀 했죠. 상강작전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잠깐 또 관련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백단대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단대전 관련된 그 동원령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백단대전의 정가 관련된 보고 내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있고 일본군 뭐 계래군인데 계래군은 이제 일본군 산하에 있었던 만주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남경에 계래정부가 있었잖아요. 요 계래국 밑에 그러니까 일본 산하 밑에 있는 중국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철도나 도로 파괴 내용이 있었고 사상자가 있죠. 악원 이제 중국 공산당군이죠. 예.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름대로 어 1대1 정도 비율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비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본군한테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강작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백단 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그런 공산당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펼쳤던 그 상강작전인데 그 뭐냐면 적의 장복이 의심되는 부락을 완전히 포위하고 살상하고 그다음 시설물을 이제 재도용 어, 하고 그 다음에 뭐 적의 군수 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식량, 가축, 위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파괴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사료 2번하고 사료 3번도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3번은 이제 8호군의 이제 상강작전 관련된 실태 보고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호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되고 그 밑에 상강이라는 것은 세 개의 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살강, 소강, 창강 이렇게 있는데 요 3번 그 사료 보고서에서 상강작전의 이제 내용이 이제 전혀 그 보여주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구는 우리 근거지에 대해 소위 삼민주의 대비해서 상강 전술을 장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직 세 가지를 남았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상강이다. 그들은 우리 동포를 보는데도 쏘고 찔러 죽이며 시신을 우물에 던지고 불태우고 있다. 그래서 인산부와 어린아이조차도 예가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이는 거고 소강이라는 것은 마을을 다 불태워 없애는 거야. 그래서 수천 년간 내려온 마을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예.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태워서 우리가 돌아온 집을 없애버렸다. 자, 창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비축한 식량이나 종자, 농기구, 가마솥까지 다 빼가는 거야. 그래서 식량이 그 뭐냐면 될 수 있는 걸 다 없앤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이제 유격전 같은 거 근거지가 중요하니까 일본군이 근거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상강작전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극동 그 국제군사제포의 상강작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산당이 이와 같이 항일전쟁 와중에 근거를 확대하고 있었던 반면 국민당은 무한히 함락된 후 왕정이가 중경에 탈주해 일본군과 합병을 고수한 등 지도의 내부 분열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앞에서 얘기한 저 왕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경에 가서 일본의 이제 뭐냐면 계래 정권인 남경 국민당 정부를 또 만들었죠. 그리고 계래군이라고 하는 그 작자들 있죠. 지칭하는 것들은 요 남경 국민당 정부 중에 있어요. 걔네 그 정부인. 자, 그래서 장개석은 독재체제를 강화해 당과 군과 정월 이런 하에 국방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반공의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독재체제 강화와 아울러 지방에 대한 경제 통제를 강화했으며 지식인, 그다음에 언론의 반 독재 저항과 운남 군벌을 비롯해서 지방 군벌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자, 그래서 장개석의 통제 강화, 소극적 항일, 반공 정치 이내에 항일과 통일전의 불안을 느낀 중간파. 이 중간파라는 것은 이제 주로 공산당과 국민당 중간에 있는 제3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거의 한 7, 80%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중간파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대표적인 게 뭐, 민주청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재헌운동을 통해서 장개석 독재를 반대했다. 자, 재헌운동이 뭐냐? 이건 뭐냐면, 보통 그 대강에 보면, 소문의 건국대에 보면, 분정, 훈정, 헌정 3단계가 있잖아요. 헌정 단계가 이제 약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단계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약법을 만드는데 공식적인 헌법을 만들지 않았어. 예. 헌정 단계는 안 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랄 거야 중일 전쟁 그 와중에 이 당시 이제 국민당 정부는 국민당의 지지를 좀 끌려고 오헌초라고 해서 정식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초안을 만든 적 있어. 오헌초. 그렇지만 공식적인 헌법은 만들지 않았어. 현정 체제는 이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중간파 정객이나 지식인들은 이 정식 헌법을 만들자라는 재헌 운동을 펼쳤던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언제 1949년에 가서야 이제 훈정체 끝나고 헌정체 넘어간다 하면서 이제 정식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미 그 때가 늦었죠. 왜냐면 이미 국공내전이 시작돼갖고 공산당이 강남 앞까지 이제 하북 지역을 장악하고 강남으로 내려오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전체 전장의 이제 그 전체 정쟁의 국면에서 그 국민정부가 수세로 몰려 있고 지배 지역 내에서 반장개석 움직임이 지식인, 지방 군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공산당의 지배 지역이 확장되어 가자 양당 사이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들의 충돌은 이제 전쟁 이후에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염두에 둘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 국민당이 반공 조치를 결정하고 1939년 4월에 박산에서 그리고 평강에서 국공이 충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그가 12월과 1943월에 염선상이 공산당을 공격하는 사건이 났다. 1941년 1월 안희석 남부에 이동 중이었던 그 신사군들이
국민당을 습격해 9천 명 중에 신사군 중에 1,000명만 살아남는 한남사변이 있었는데 신사군은 양당의 합작이 깨질 수 있는 많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공산당이 무력 대결을 피한 채 더 이상 이제 양당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공산당은 냉정하게 대처해 항일 통일 전선을 유지하면서 공산당 정치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읽고 항란사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앞에서 언급했죠. 한번 사건 개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1년 1월 안희석 남부에 돌발한 국민 공산당의 무적 충돌 사건을 밝힌다. 1940년 10월 19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항하 이남 소재 중국군에게 항하 이북을 이동하고 명령했다. 중국군 청사정부는 양자강 이남 신사군을 양자강 이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신사군이 이동을 시작한 지점에 따라서 안희석 남부에 있을 때 국민당 정부군이 7, 8명이 습격을 받아 군장이 잡히고 부군장이 상당수가 전사하고 신사군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은 국민당 지배 지역에서 반독재와 민주화를 요구한 중간파들. 앞에서 이제 그 중간파 얘기를 했죠. 예. 그 중간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삼산제죠. 예. 그리고 또 공산당은 중일전쟁 와중에 그 당시에 이제 분홍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그 또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잠깐 그 뭐냐면 중재하고 감조 감시 정책. 그러니까 감조 감시라는 것은 소작료와 그다음 이자를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는 그 소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장인들이 지주한테 이제 갖다 바치는 게 지대죠. 지대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이자할 것 돈을 줬을 때 이자를 낮춰주는 그 감조 감시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항일에 합류한 지주들에게 이런 정책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전쟁 말기 때는 이제 자기 해방구 지역 안에서 일종의 토지 분배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지지 끌어모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공내전을 이제 뭐냐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락을 읽어볼게요. 자, 공산당은 또 국민당 지배 지역의 반독재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간파를 적극 유인했다. 그래서 공산당의 항일과 결부돼 여러 가지 대민족 적도 이들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요. 즉, 2차 국공합작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에서 국민정부 시하에 지방정부를 격화되면서 공산당은 지주의 모든 토지를 몰수하는 토지형을 급격히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일에 협력하는 지주에게 기존의 소장로와 이자를 낮추어 지급하게 되는 감조 감시 정책과 정부에서 행정부 및 의회 구성에서 공산당 외 당파와 무당파인들, 아까 이 중간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3분의 1 정도 의무적 할당제를 실시하는 삼삼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감조 감시 정책은 농민 대중을 강범위 동원할 수 있게 해줬고 삼삼제도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유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당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반공정책 내세우고 언론 탄압하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제3의 세력들, 그러니까 무당파 세력들을 좀 밀어냈잖아요. 지지를 상실했는 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어떤 토지 그 감조 감시 정책,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삼산 정책을 통해서 이런 중간 이동하지 않은 이제 국민당 공산당에도 끼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단순히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1941년에 그런 태평양 전쟁 확대돼 나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계속 중국에서는 또 일본하고 이제 중국과 싸움이 있었고요.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전선이 하중, 하남으로 확대되자 이 지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 미국 등은 일본의 침략에 항의했다. 자, 일본은 1938년에 들어서면서 독일, 이탈리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미국, 영국은 중국에 차관을 주는 등 중국에 원조를 하기도 했다. 자, 1939년 들어서자 일본은 그 중계 원조를 차단해서 해남도와 심남양군도를 점령했는데 해남도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에 있으면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대만 외에 제2의 제일 큰 섬이 해남도잖아요. 해남성이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그 요즘에는 격상됐는데 요 해남도를
신남양군도. 신남양군도는 어디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 그 필리핀이나 그 저 베트남 지역에 있는 지역인가? 그 지역의 선별 얘기하는 것 같아. 정확한 그 지명이 지칭들이 아닌데, 하여튼 이 당시에 점령하고, 왜냐면 이제 일본의 보급선이 해남도나 이 당시 베트남 쪽에 있는 보급이었거든요. 그걸 차단했죠.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점령하게 됐죠. 천진의 영국과 프랑스 쪽에 압력을 했다. 자, 그 당시 이제 이에 미국은 미일 통상 항해 조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군수 물자에 의존했던 일본에 큰 타격을 줬다. 일본이 이제 그 필요했던 게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이제 천연 자원들인데 일본은 생산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본이 큰 타격을 줬어. 그때 큰 타격을 줄 때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 헐노트라는 게 있어요. 헐노트. 그래서 헐노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하기 전에 요거 안 했네. 여기 보면 그 감조 감시 정책하고 그 삼삼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거 좀 늦네요. 예. 제시해주신 자료에 언급된 감조감식 정책과 항일 전쟁기 맞아. 항일 근거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핵심적인 토지 및 정권 건설 방침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두 정책의 법적 이론적 근거가 되는 핵심 사료의 전문 내용을 제시합니다. 사료 감조감식 정책, 항일 근거지 토지 정책에 관한 결정, 1942, 28. 이 결정서는 10년 내전 시기에 급진적인 토지 몰수 정책을 벌이고 항일 통일 전선을 위해 지주와 소장농의 이해관계를 조절한 감조감식의 3대 원칙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전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항일 근거지 토지 정책에 관한 결정,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항일 근거지에서의 토지 정책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항전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기본적 과업이다. 이에 본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확신한다. 제1원칙, 지주와 농민의 연합. 농민은 항일 전쟁과 생산의 주력이므로 농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여 그들의 적극성을 발양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주의 임대료 소장료를 낮추고 대출 이자를 인하, 감조감식 해야 한다. 제2원칙, 지주의 생존권 보장. 대부분의 지주는 항일의 입장에 서 있으므로 농민이 지주에게 소장료를 지불하고 이자를 갚아야 함을 인정한다. 지주가 인권, 정권, 재산권 및 토지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며 지주계급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제3원칙, 구체적 시행 방침. 1. 감조. 기존 소장료의 25%를 감면, 2호 감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37.5% 이상을 받던 곳은 이를 기준으로 낮춘다. 2. 감식. 민간 대출의 연이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과거의 과도한 고리대금은 원금을 모두 갚았을 경우 이자 지불을 중지한다. 3. 교조교식. 농민은 감면된 소장료와 이자를 지주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주가 토지를 회수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제한하되 농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장료를 체납할 경우 법에 따라 지불을 강제한다. 사료 33제 정책. 항일 근거지의 정권 문제에 대하여 1940년 3월 6일 이 문건은 모택동 마오쩌둥이 작성한 당내 지침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닌 각계각층의 항일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33 재정권 건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항일 근거지의 정권 문제, 모택동 지시. 현재 항일 근거지에서 수립된 정권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권이다. 이는 일당 독재가 아니며 항일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연합정권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권 구성원 배치에 있어 다음과 같은 33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산당원 3분의 1, 정권 구성원의 약 3분의 1은 공산당원이 맡는다. 이들은 당의 노선을 관철하되 타당파 및
무당파 인사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3분의 1을 초과하는 배치는 지향하여 폭넓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진보적 비당원 3분의 1. 약 3분의 1은 공산당원은 아니나 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소자산계급 소시민, 지식인 및 진보적인 분자들에게 배당한다. 이들은 농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우리와 긴밀히 협력할 동지들이다. 3. 중간 분자 3분의 1. 나머지 약 3분의 1은 중간파, 중간 계급 및 계명신사, 지주 및 자산계급 중 항일 세력들에게 배당한다. 이들을 정권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주와 자산계급이 장개석 국민당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항일 통일 전선을 최대한 넓게 유지해야 한다. 결론. 이와 같은 인적 구성은 공산당의 영도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항일 파벌과 민주인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전 민족적인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삼선제 관련된 내용 봤고요. 그 밑에 1942년 10월 26일 날 그 미국 국무장관 허리 일본 측에 제시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뭐 1부는 이제 볼 거 없고 2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군이 중국 전선에서 이제 물러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 미국 내 일본 자금의 어떤 동결 조치를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 만약에 물려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이제 해지를 해주겠다. 예,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뭐냐면 미국 일본 중국하고 계속 싸울 경우에는 이제 금수 조치를 이제 더 강화시키겠다. 뭐 석유나 고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중국하고 계속 싸우려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 무역을 통해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다음 그게 제일 많은 그 당시 그 동남아시아 쪽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를 집중 공격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집중 공격하기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영국, 미국 그런 나라와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태평양 전쟁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계기가 됐던 이제 사건이 약간 이제 진주만 공습 사건 같은 것들 있죠.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1942년 2월 1일 날에 있었던 그 공산당 조치인데 이건 왜 일어났냐면 이걸 정풍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동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백단대전 이후에 그 상강정책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공산당이 큰 타격을 받았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해방군 내에서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실시됐던 것이 그 정풍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일가 공산당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당시 이제 그 상강작전을 위해서 작전 때문에 이제 큰 타격을 받으니까 자력갱생 운동하고 그다음에 인민에게 공산당이 봉사한다라는 뭐 정풍운동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정풍운동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주관주의 일수하고 파벌주의 수충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평운동 이제 실시 내용들이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왕명파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명이 그 전에 지도부였잖아요. 그 전에 지도부인 소비에트 지도부를 척결한다. 그 내용인데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정권운동 과정에서 당내에 좀 남아 있었던 망명의 자녀 세력들을 뭐냐면 이렇게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 네. 자, 마지막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본이 왕정위의 계대 정권을 세우자 미국은 국민정부를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국민정부에 차관을 제공을 하였다. 자,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일본은 필요한 군수 물자 얻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 명분으로서 남방 정책이다. 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저 동남아시아 그중에 그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그런 정책이었죠. 그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이라든지 그다음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또 점령하면서 영국과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됐던 거죠. 그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0년 9월에 독일, 이탈리아 삼국동맹 맺었고 미국과 영국은 계속해 중국에 대규모 원조를 주었다. 유럽의 2차 대전이 진전되어 가면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남경 계례정권을 승인하자 중국은 독일, 이탈리아 국교를 단절하고 이제 중국 항일전쟁의 반파 시즌 세계대전의 일부가 되었다. 예. 1941년 7월 미국이 자국 내 일본의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자 그 당시 크게 경제 타격을 입은 일본은 12월에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아까 헐리우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중일 전쟁을 이제 뭐냐면 하고 나서 그 당시 자산을 동결하고 만약에 너희들 물러날 경우에는 우리가 자산 동결 조치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12월에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12월 8일, 1941년 12월 8일이죠. 진주만의 미군 주둔지를 공격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반발했다. 미국 주둔지를 왜 공격했냐?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일본이 그 당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이제 공격하고 전면적 동남아시아를 공격할 경우에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태평양 근거지였던 진주만을 이제 공격한 거야. 그래서 타격을 입힌 다음에 그와 동시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 그쪽을 타격을 입히면 미국이 잠깐 이제 그쪽으로 동남아시아 지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거고, 그다음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할 당시에 일본이 미국을 이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얘네들도 이제 머리가 있다 보니까 그 생각 안 하고 다만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태평양 전선에 병력을 어, 올인하지 않은 상태니까 또 군수 사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 일본이 미국이 이제 태평양 지역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군수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미국을 이렇게 반격을 할 그 가두기 시간을 이제 뭐냐면 좀 벌어서 그 시간 동안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각자 점령하고 미국과 딜을 하면 미국이 그냥 물러나서 그냥 합성할 것이다. 그 생각해서 공격을 한 건데, 의외로 미국의 항저력이 좀 높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일본과 끝까지 싸울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하고 같이 했던 삼국동맹하고 이제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국동맹에 따라서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니까, 그 당시 삼국동맹에 따라서 독일하고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또 유럽 전선에서 참가하게 그 배계, 계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1년 미국이 자국 내 일본 자산의 동결을 조치하고 경제에 크다는 타격을 입게 된 일본은 12월에 미국과 영국의 선전포고하고 8일날 진주만의 미군 주둔지를 공격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발발했다. 근데 이게 좀 문장이 잘못된 게 뭐냐면 미국과 영국의 선전포고하고 진주만을 공격한 게 아니라 진주만을 먼저 때리고 나서 미국의 선전포고문을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후 관계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이와 같이 전쟁의 세계대조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얻어 고립 상태에 벗어났지만 일본이 버마누트 봉쇄로 물자 소송이 두절되고, 자, 버마누트라는 거 뭐냐? 그 예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이제 중국을 도와줄 때 처음에 베트남 루트를 이용했어요. 베트남이나 해남도를 거쳐서 도와줬는데 여기도 봉쇄되니까 버마 쪽으로 해갖고 이제 도와줬는데 일본군이 버마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봉쇄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노선을 이제 뚫었는데 인도 국경 쪽으로 해서 인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보군을 다시 뚫었죠. 그래서 무타쿠치 네나가 그 인팔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게 당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단절됐고 홍콩이나 미국, 영국 쪽으로부터 원조가 끊겨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이제 일본군이 다 점령했죠. 그리고 일본의 동남아 점령으로 하교대 지원이 끊어졌다. 자, 국민정부는 1942년 3월에 국가총동법을 이제 공표해 국민생활 통제하는 국민당 일당 독재제를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 강제 차용, 징병. 그러니까 강제 차용이라는 것은 이제 돈도 안 주고 이제 국민들의 물건을 징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자를. 자, 그 농민들 큰 부담이 되었고 또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장개석 시대 중앙군이 항전 위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항일적인 소극적인 채 공산당 지역의 봉쇄에 전념하고 항일적인 다른 군벌 부대에 맡기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장개석 시대 중앙군은 강하고 지방군 그 군벌 부대는 약한데 중앙군은 이제 나중에 그 국공 내전을 대비해서 이제 좀 아껴두고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지방군벌 부대에게 항일전의 책임을 떠넘기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정부 내의 부패로 국민정부의 자질과 사기가 저하되어 일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군은 전체적 패퇴에 거듭했다. 자, 일본에 투항하는 병력이 또 늘어나고 국민정부군의 유격부대는 비적대와 마찬가지로 지방민에 부담을 줬다. 자, 소극적인 항전과 통제 강화에 반발하는 중간파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이들의 민심도 정부로 떠나갔다. 중간파들에 대해서 공산당은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했죠. 아까 삼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국민당은 이 중간파 세력들 탄압을 했어.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공대전 때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안에서도 장개석 독재를 지원해줬던 기관인 남이사와 시시단의 갈등, 삼민주의 청년단과 국민당의 갈등이 빚어졌다. 남이사하고 시시단은 일종의 정부가 못했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깡패 조직이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그 남이사하고 시시단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이사 조직을 먼저 볼게요. 1931년 말에 설립된 국민당 기밀 기관 후 장개석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통제, 감시, 정탐, 처벌 등을 비밀 업무를 담당하고 당을 장악했다. 항포 공관 출신들도 많았으며 장개석이 내전에 패하면서 해체의 길을 접어들었다. 자, 시시다를 보면 장개석의 독재 유지의 이제 지주가 된 폭력적인 정치 결사로서 중심 인물인 진가부, 진립부 형제는 1926년 북벌 이래로 장개석 신국을 활용하면서 국민당 내의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 결사를 조직했다. 자, 국민당의 일당 통치기에 당의 조직을 지배하면서 행정, 재정 등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산당 지배 지역도 상강작전 불림, 일본의 강력한 소탕작전으로 1941년에 위험에 처했다. 자, 일본군이 백단대전 후에 공산당 포위 공격을 주요 목표 세워 하북 지역에서 전인을 말살시키고자 한 데다 국민정부군의 군사적, 경제적 공세가 겹쳐 근거지로인 이중력 고통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공산당 지배 지역과 지배 인구가 크게 감소되었고, 팔려군의 병력이 1940년 4월 10만에서 30만을 줄어들었고, 물자 부족과 상승 등 경제 위기가 닥쳤다. 공산당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적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군대 기간, 학교에 엄청난 노동시간과 열의를 쏟아붓는 생산운동을 벌였다. 또 당내 생산과 조직을 통일하고 단결시키기 위해서 1942년부터 43년까지 거쳐 정풍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정풍운동 관련된 내용은 앞에 언급했죠. 자, 그 당내 주관주의, 파벌주의 일수하는 명분을 세워 정풍운동을 통해서 망명 등 소련 유학세파와 코미트 영향도 배제하고 모택동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했다. 그래서 단순히 정풍운동이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어떤 위기상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당내에 이제 모택동을 위협하고 있는 왕명 등 반대 잔여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그다음 반부패 운동을 펼치면서 자기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을 쳐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전쟁 말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군은 일본군에 대한 몇 군데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고, 사령관 스틸에 의하면 미국식 무평상 부대가 연합군의 버마 탈환작전에 가담해 승리를 거두고 호남선에서 일본군을 패배시켰다. 자, 그 국민정부 직속부대, 이게 장개석 직속부대죠. 직속부대도 운남선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섬멸하는 승리를 거두어 중국인들에게 이제 자신감을 심어줬다. 자,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작전에 맞춰서
중국 전선에도 총반격할 준비를 갖췄는데 연합군은 그 당시 이제 일본에 본토에 상륙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때쯤에 맞춰가지고 뭐냐면 중국 전선에도 총 반격을 할 준비를 갖췄고요. 자, 위기에 물렸던 이제 공산당도 1943년에 그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42년 중반부터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은 절대 국방권, 절대 국방권이라는 게 자주 좀 나오거든요. 덕후든 되게 다 아시는 분인데 일본에서 절대 국방권을 만들어갖고 여기 선까지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을 딱 긋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일본은 절대 국방권을 설정한 마리아나 군도를 1944년 6월에 미국에 뺏기면서 폐색이 짚어졌다. 그리고 1945년 미국이 필리핀을 타락하고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이 계속된 끝에 시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했고 일본 청왕이 포추단 선언, 포추단 선언이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죠. 그걸 이제 수용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중국은 8년에 거친 항일 전쟁에 승리를 거뒀다. 8년에 거친 전쟁으로 중국의 입은 인적, 물적, 정치적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상처투성인 승리였다. 자,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중국 근대사 이래로 100년에 거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최초의 승리였고 중국은 이로써 반제국주의적 가제를 자신의 힘을 통해서 달성했다. 그래서 이 중일 전쟁 때 일본을 완전히 물리쳤잖아요, 중국이요. 이런 거는 개항 이후에 중국이 거둔 전쟁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국共내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요 관련된 그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쭉 강동만 쭉 할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음, 여기 있네. 아래는 첨부한 그런데 이때부터 제2사안사 내용이며 요청하신 대로 각 주 번호 기호는 제거하였습니다. 완전히 중일 전쟁은 1938년에 접어들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중국 국내에는 세 지역이 서로 다른 통치구역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른바 운하구, 일본군 점령지구와 해방구, 공산당 지배구역, 대후방, 국민당 지배지구이 그것이다. 모택동은 일본군에게 서주를 빼앗긴 후 1938 연안으로 철수하여 대일항전을 지구전으로 이끌어 승리할 것임을 동지들에게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 모택동은 항일전쟁은 방어전, 반침입전쟁이기 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중국은 장기전에 버티려야 할 수 있는 광대한 국토와 인민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의 일본군의 점령구역은 도시가 중심을 이루고 그 세력 범위는 이들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연변에 국한되어 점차 선으로 이어진 상태였다. 그러므로 일본군은 도시를 벗어난 농촌과 산간 지역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에는 불리하였으나 반대로 모택동의 공산당에겐 대단히 유리하였다. 그것은 국민당 군대는 한 곳에 모여 집단으로 군사 행동을 하였으므로 항상 일본군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으나 모택동의 공산군은 게릴라 군대로 조직되어 지방에 분산되어 쉽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공산당의 해방군은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일본군도 이러한 공산군의 세력 신장을 의식하면서 소탕작전에 나서게 되었으나 게릴라 전법에 휘말려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산군의 완강한 항일전은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1940년경에는 공산당의 팔로군 제18당군은 항일전 시작 당시에 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산군의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에 대해 국민당은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1939년 초에 양군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국공합작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0년 8월부터 3개월 동안에 공산당 팔로군 병력 100캡 5개 연대와 40만 명 병력으로 전개된 백단대전은 화북 전역의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일본군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면서 공산당의 위력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백단대전에서 대타격을 받은 일본군도 공산당에 대해 중대한 소극적인 소탕작전에서 공산당 박멸작전으로 전환하면서 삼광작전, 모두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안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에 공산당의 해방군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고 그 위에 화북지방에 밀어닥친 한제로 초급목 피로 연명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면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위기를 넘긴 것이 유명한 자력갱생의 깃발 아래 병사와 군의 간부, 학생 등 모든 사람이 생활필수품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일과 공산당원은 인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운동의 전개이다. 모택동이 선두에 나서서 추진한 생산운동과 정풍운동으로 공산당은 1942년에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그 세력은 신장되어 갔다. 그 위에 모택동의 권위는 당내뿐만 아니라 해방구의 민중 사이에도 확대되어 항일 전쟁의 지도자로 장개석에 뒤떨어지지 않는 확고한 위치를 굳히기 시작하였다.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도 올려주시면 계속 전사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래는 첨부하신 두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한 내용이며 요청하신 규칙에 따라 각주 번호는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중국 국내의 항일 전선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 대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맹하여 전쟁이 가열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마침내 미국과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편에 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당시 중국 국내의 항일 전투는 소강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일본군의 대전 참여로 그 주력 군대가 중국 남방의 새로운 전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중국 내의 일본군 점령지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보하는 점선에 불과하였다. 대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겨우 확보한 상태로 그 중간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농촌지대는 일본군의 통제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였다. 이 광활한 농촌 지역에 대해 활발한 선전 공작을 하고 게릴라 부대의 조직과 작전을 지도한 것이 바로 공산당이었으며 공산당은 농촌에서 그 세력을 차츰 넓혀나갔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일본군의 압력이 경감되자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작에는 도리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국공이 다 같이 자기 세력의 안정을 꾀하여 상대방 부대가 일본군과 맞붙어 일본군의 총알바지가 되어 전력에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후에 유리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 지금까지 일본군에 맞서 싸우던 국공 양군은 서로를 향하여 빈번한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국공합작은 깨지기 시작하였다. 다음 페이지도 올리시면 계속 전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첨부하신 두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한 내용이며 요청하신 규칙에 따라 각주 번호, 각주 기호는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실나리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무력에 유린되면서 어두운 암흑시대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동학운동을 빌미로 하여 일어난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는 이후 반세기에 걸친 동아시아의 비극적인 역사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10년 후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의 이해 대립으로 시작된 러일전쟁 4에서 승리한 일본은 완전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제국주의적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병합으로
일본은 대륙 침략의 발판을 구축하고 만주사변, 흰주베 32도로 만주와 북중국을 장악하였다. 일본의 침략 야욕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 인트링구 37 화북 진출을 시작하면서 중일전쟁, 신구 37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일본의 대륙 침략 전쟁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는 사변들이 모두 일본 군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책임을 상대국에 전가시켜 전쟁을 시작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각국은 민족적인 자각과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으니 한국에서는 3.1 독립운동, 1919이 일어났고 중국 대륙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5.4운동, 1919이 일어났다. 그러나 제국주의 일본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전승국이 된 것을 기화로 대륙 침략의 호기를 이를 악용하였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여 중일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의 이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영국 등 열강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일본에 의하여 중국에서의 미국의 통상권 이익이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미일 통상조약을 파기하였다. 당시 일본의 전략전자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미일 통상조약 파기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여기에서 일본은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원을 찾아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한편 더 나아가 일본 군부는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였다. 아시아 세계의 비극은 메이지 유신, 민즈 웨이신, 8868으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일본이 열강의 침략 수법을 익히고 제국주의 열강보다도 더 잔혹한 방법으로 동아시아 세계를 유린한 것은 20세기 초두의 동아시아 세계의 비극적인 역사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청일전쟁으로 시작된 군국주의, 일본의 대륙 침략 전쟁은 드디어 세계를 상대로 하는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역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 투하로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으로 길고도 어두운 동아시아의 암흑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필요하시면 다음 페이지도 계속 전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볼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 인민공화국 관련된 내용은 이제 최근에 그 중국 근현대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꼼꼼히 봐둘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대학증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속병 개혁 개방 정책, 정치 협상회의 같은 정도 나왔는데 더 세부적으로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꼼꼼히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항일 전쟁 후의 상황을 이제 보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항일 전쟁 직후 그 내용이에요. 예. 자, 종전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국민공산당, 양당은 각각 종전 후에 정권 구상을 세웠다. 국민당은 이전부터 약속해온 훈정을 끝내고 헌정을 실시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텐데, 왜냐하면 훈정 시기 때는 이당 치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당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헌정 시스템은 의회를 만들어갖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고 다당제 안에서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당 입장 때는 현종으로 넘어가기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국민당은 스스로의 주도 아래 국민대회를 소집해 거기에 현장 실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현정기에도 국민당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는 여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그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당이 일당 독재. 지금 중국 공산당처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 공산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공산당은 각 당, 각 정파가 참여한 연합정부를 구성했는데
그때 이제 각 당 각 정파는 국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중간파 세력들, 중간파 안에는 이제 민주동맹이라는 세력도 있고 중국청년당, 무당파 이런 세력도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걸 바탕으로 했던 것이 정협이죠. 예. 원래 이 정협,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이 처음 이제 제시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공산당, 국민당이 우리가 정치협상회의를 하자고 구상을 이제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정치협상회의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이 그 약속이 깨지죠. 그러면서 공산당이 정치협상회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공산당 준비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요건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양당은 이와 같이 전후 정권 구상에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양당의 충돌은 종전의 일본 무장 해제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소련이 전쟁 막바인 8월 9일 날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자 어, 일본은 다음 날인 8월 10일 포츠단 선언을 수행했다. 자, 일본의 선전포고를 한 게 이제 왜 했냐면 소련과 일본이 그 전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8월 8일까지였어.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소련에게 어, 그 불가침 조약을 재연장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소련은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미 이제 테헤란 회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본하고 싸울 거라고 이제 비밀 협정을 맺다 보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 연장을 안 하게 되고 8월 9일 날 그러니까 8월 8일 딱 불가침 조약 끝난 그 시점 그 다음 날에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음 날에 이제 포천 선언을 이제 수락했고 이렇게 일본의 항복이 눈앞에 다가오자 양당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다. 우선 공산당 총사령관 주덕은 10일 일본군 및 중국인 괴뢰 정부군의 무장해제를 지시했고 국민당의 장개석은 공산당이 일본군 점령지에 접수할 경우 세계 크게 확대되는 걸 우려해 주덕에게 중앙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 주둔 지역에 머물 걸 통보했다. 그리고 중국 주둔 일본군 최고사령관과 괴뢰 정부군에게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정부군에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 항복할 때까지 해제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도록 명령했는데, 자, 일본군이나 중국 괴뢰군 입장 올 때는 공산당에 투항하는 게 아니라 국민당에 투항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상당수가 국민당에 그냥 투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개석의 통보에 대해 공산군은 명확한 거부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본군이 점령지에 접수를 가능했다. 자, 국민정부군이 항일적 말기에 남서부를 퇴각하고 있었던 반에 공산당은 일본군 점령지 배후지역, 해방구라고 불리는 넓은 근거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있어 공산당에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일석급 대도시들 있죠. 요것도 공산당에 의해서 먹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당은 저쪽 사천성 오지 있고 이에 반해서 공산당은 바로 그 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군이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국민당군을 이제 뭐냐 비행기로 이렇게 일선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투하를 시켜주는 식으로 일선급 도시들 장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국민당이 장악한 지역 보면 일본군이 장악한 지역과 거의 겹쳐요. 예전에 일본군들이 이제 그 대도시와 대도시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요충지를 점령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당도 그렇게 점령했어. 그리고 농촌 지역은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누구야?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일본군은 장개석의 요구에 응해 공산군의 공격에 맞서 점령지를 지키자 했으므로 공산군은 점령지 확보에 둘러싸고 도초에 일본군과 싸워야 했다. 특히 소련이 참전하면서 진주하게 되어 만주 확보에 위해 많은 수의 군대를 보냈다. 자, 그 공산군은 일본과 싸워가면서 중소도시를 접수하고 국민정부는 미군의 수송 지원에 힘입어 주요 도시와 철도 연결을 접수했다. 그래야 국민당은 정과 선을 차지하고 공산당은 면을 차지한 채 대치했다. 하북과 만주에서 특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둘러싸고 국군 간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국민정부군이 일본군으로부터 수복된 지역이 며칠 만에 공산군에게 뺏기는 일도 있었다. 전후 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이와 같이 국공 양당의 대결 양상이 보이자 내전이 발발이 예상되었다. 자, 중국 안에서 오랜 내후 외환 끝에
다시 내전이 재발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평화의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다음 단락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5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75번이에요. 자, 국내에서만 내전 반대 여론이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소련 등 열강도 내전을 우려하고 중국의 국민정부를 중심한 통일국가가 들어서길 기대했는데 소련조차도 초창기 때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국민당을 지지했어요. 이 국민당이 이제 전국 장악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자, 소련은 8월 10일 날 중소 5호 동맹조약을 맺어서 국민정부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면서 내전의 부정적 입장을 확실했다. 그러나 중국의 내전에 가장 우려한 것은 미국이었다. 자, 미국은 일찍이 한일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장개석을 지지하는 방식을 세우고 헐리를 중국에 보내 국군 간의 대립을 조정하려고 했다. 당시 조정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에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해서도 둘 간의 조정력이 맞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평화 여론을 이제 끌어올리고 미소 간의 내전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한 가운데 모 대통령이 8월 28일 장개석의 세 차례 거친 초청에 수락해요. 주울레전을 대동하고 헐리와 함께 중국에 갔다. 자, 이해 10월 10일까지 그 40일간 그 당시 거쳐 그 중경 회담을 했는데 이 10월 10일 날 이제 뭐냐면 정부와 중국 대표 회담 기호의 발표 일단 이게 쌈시 협정이죠. 예. 그 쌍시 협정 되게 중요하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쌍시 년대 10월 10일은 신해혁명이 일어났던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당 지금 대만에서 그걸 기념해서 쌍십절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쌍시 협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쌍시 협정은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언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양측에서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내전을 피하고 정치 협상이 이걸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협이란 말이 요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산당이 처음에 주도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또는 이제 타협하에 여러 세력을 끌어갖고 같이 정치 협상회의를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의를 받던 거죠. 자, 정치 협상회의에서 평화의 건국 방안과 국민대의 소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원칙적으로 항정 토의하기로 한 원칙적인 것에 한정되었다. 예. 그래서 국민당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어떤 무장을 부정하는 등 국민당 우위에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각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 협상을 열어 당파 간의 어떤 합의, 이때 당파라는 것은 국민당과 공산당 외에 무당파 세력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당파 간의 협의로 새로운 정권 구성을 하기로 한 점에서 국민당이 양보한 측면도 있다. 국민당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각 당파, 중국 공산당과 중간파를 끌어들여서 같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당 일당 독재를 포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해방구의 군대와 공산 정권의 지휘 문제와 헌법 제정 등 구체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된 것이 없었다. 어쨌든 10월 10일 쌍시협정이 맺어지자 평화를 열렬히 희망했던 여론은 내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 이를 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쌍시협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예. 자, 여기가 이제 그 사유 내용, 정부와 중국 대표 회담 기호, 상시협정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거기도 나와 있어요. 어디야? 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크게 평화 건국의 기본 방식, 정치 민주화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정치협상회의 내용 있고, 국민대회는 일종의 국회죠. 국회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인민의 자유와 정치범 석방, 지방자치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군대 국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국가의 군대가 아니야. 당의 군대요. 당군이죠. 이걸 국가의 군대로 불러놓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복지구의 접수 및 치안 유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사료 정부와 중공 대표 회담 기호, 쌍십협정, 1945년 10월 10일. 평화 건국의 기본 방침, 중화민족의 항일 전쟁은 승리하였으며 평화 건국의 신단계가 도래하였다. 장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내전을 결사적으로 피하며 독립 자유부강의 신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손중산 선생의 삼민주의를 철저히 이행한다. 정치의 민주화, 군대의 국가화를 평화 건국의 도달점으로 삼으며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정치 민주화에 관한 문제, 조속히 훈정을 종결하고 헌정헌정을 실시한다. 국민정부는 조속히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 각 당파 및 무당파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건국의 강령과 부흥계획을 협의한다. 인민의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거주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현재 부당한 법령을 폐지 또는 수정한다. 당파의 합법적 지위를 승인하며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3. 국민대회에 관한 문제. 국민대회 대표의 선출 및 소집 문제에 관하여 양측은 성의 있게 논의한다. 과거에 선출된 대표들의 유효성 여부와 새로운 대표 선출 비율 등 구체적인 쟁점은 정치협상회의의 의결에 맡겨 해결한다. 인민의 자유와 정치범 석방. 정부는 인민의 자유를 엄격히 보호하며 사법기구 이외의 기관에 의한 체포 및 처벌을 엄금한다. 항정기간 중 애국운동 및 정치적 견해 차이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한다. 지방자치 및 행정권 문제. 각급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보선을 실시한다.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해방구의 행정권 문제는 가장 어려운 쟁점이나 정치협상회의에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안을 마련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군대 국가화에 관한 문제. 전국의 군대는 반드시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당파도 사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공산당 소속의 군대, 팔로군, 신사군 등은 정부의 지휘를 받는 국민혁명군으로 개편하며 그 규모와 배치 문제는 별도의 군사소조에서 논의하여 공평하게 감축 및 재편한다. 정부는 공산당 측 군대 철수 및 재배치, 장강 이남부대의 북상 등을 보장하며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수복지구의 접수 및 치안 유지. 일본군 투항지역의 접수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행한다. 수복지구의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자치조직을 활용하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감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사료와 연계된 1946년 정치협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년간에 걸친 전쟁의 결과 중국 본토는 황폐해졌다. 농업과 경공업 생산력도 전쟁 전보다 훨씬 떨어졌고 교통통신망도 군데군데 끊어졌다. 국민정부는 전쟁 중 외국 원조와 무역 통제로 획득한 수출 수입 등으로 비축된 거액의 외국 하늘 중비구를 이용해 외환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 정책을 실시해 경제 재건을 도모했으나 실패도 갔다. 그리고 외국 상품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생산의 회복이 더디져 수출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국 상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당시 국내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뭐냐면 없어지게 되죠. 미국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일본군의 점령전에 접수하면서 국민정부는 계대 정권 합회를 계대 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남경에 있었던 그 왕정의 국민당 정부라든지 그다음 만주국에 있었던 이 계대군 있죠. 계대국 요걸 얘기하는 거야. 화폐를 대폭 절하해소함으로써 상해된 과거 점령기의 물자를 대략 유입되어 인플레가 심화된 반면에 중견 같은 비점령 지구 등 물자 부족이 금융난에 시달렸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해. 저도 지금 해놓고 있지만 일단 뭐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나왔으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얘한테 물어볼게요. 잘 모르는 것도 있으면 재미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물론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일단 이해는 좀 되게 얘기를
해서 얘 또 왜 안 돼, 이건 또. 직각인데. 잠깐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나중에 제가 쉬는 시간 이용해갖고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일단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가운데 내전에 대비해서 전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 예산을 편성하고 통화를 남발하였다. 자, 인플레이션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이 통화라는 거는 이 법회를 남발했던 그 국민당 집회가 법회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게다가 일본 자본에 경영되었던 생산 설비를 정부가 접수해 국영화하면서 민간 기업의 불만도 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패한 관리대 축제를 방임한 것이다. 그래서 관리대는 점령지에서 접수한 상업시설 등을 제대로 경영할 시도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축제 대상을 삼았다. 그들은 또 점령지에 화폐를 헐값에 사서 이윤을 크게 남겼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점령지 화폐를 사가지고 요걸 이제 평가 전환했다고 해도 국민당 지표하고 이제 법표하고 이제 그 교환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전환된 양만큼 더 낮은 가격으로 사가지고 국민당 지표하고 바꾼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원료와 자금이 부족한 중국인의 상공업은 도선하고 실업자로 넘쳤다. 그래서 부패한 관리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면에 일반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정책은 도시민들의 인기에 민심을 읽기도 민심을 읽기에 족하였다. 그래서 기근과 고리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농촌 지역에 들어가 국민정부의 농민들에게 세금과 징발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생산은 급격히 저하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에 국민당은 항일전의 승리를 기대해 부풀어있던 중국인들에게 도시에든 농촌에든 희망을 가질 만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 빈민들은 군주에 못 이겨 쌀 약탈의 폭동을 일으켰고 학생들 미군 병사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반미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이어 반기야, 반내전, 반박해 시운동을 벌였고 국민정부는 이들 폭발적으로 이제 탄압해 학생들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국민정부가 경제적인 출첵과 부패, 억압으로 민심을 잃어가는 동안 국민당은 국민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건 공산당뿐이다 해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당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심을 잃을 때 이와 반면에 공산당은 민심을 획득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됐죠. 특히 농민들에 대한 정책들을 이제 뭐냐면 실시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중국 토지 대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